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에게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놀드 미드필더 전환. 이는 아놀드의 미드필더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아닌 그가 중앙으로 옮겼을 때 라이트백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죠. 더불어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하게 되면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미드필더와 풀백 경계를 넘나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온전한 미드필더로 전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훌륭한 라이트백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클롭의 마지막 시즌 코너 브래들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폭발하며 라이트백이 새로운 인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놀드는 더 이상 풀백 포지션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며 여러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너 브래들리를 스타팅으로 쓰고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활용하든 아놀드를 주전으로 쓰며 브래들리를 로테이션으로 활용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의 포지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 브래들리를 활용하게 되며 발생하는 구조적인 약점 혹은 구조적인 변화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브래들리의 활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들리 활용법. 라이트백에서의 아놀드, 코너 브래들리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를 스타팅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반대편 레프트백 선수의 성향도 중요해지며 미드필더, 센터백 조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선수를 따로 보지 말고 스탯을 통해 함께 보며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롱패스 성공 시도 횟수입니다. 확연히 두 선수의 스타일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아놀드는 풀백과 미드필더 두 포지션에 대한 구분을 지을 필요 없이 광범위한 패스 범위를 통해 볼백업, 순환, 찬스 메이킹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롱볼 시도 횟수가 팀 내 가장 많으며 리그 전체를 두고 봐도 가장 높은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놀드가 필드 위에 있다면 이 선수를 볼음반, 전진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움직임, 공간을 향한 볼백업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로는 파이널 서드 패스, 키 패스, 전진 패스. 파이널 서드 패스에서 아놀드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번 포지션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광범위한 패스 범위를 토대로 파이널 서드로 볼을 투입하는데 강점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이죠. 전진 패스, 키 패스 또한 킥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패스 관련 지표에서는 공격적으로든 빌드업 과정에서의 영향력이든 아놀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를 따져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몇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드리블 성공, 시도, 전진 볼 음반. 여기서부터 브래들리의 장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드리블 성공률 자체는 브래들리가 낮지만 90분당 3.62회를 시도하며 공을 잡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유형임을 알 수 있죠. 아놀드도 2.5회가량 되기 때문에 높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아놀드의 커리어 하이 기록으로 평균적으로는 1.4회가량 시도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진 드리블, 볼음반 횟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90분당 4.35회. 아놀드의 오버래핑 빈도가 높았던 지난 3시즌 평균이 2.5회가량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브래들리의 전진력은 풀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브래들리의 전진 볼음반과 흡사한 기록을 보이는 리버풀 선수들을 보시면 루이스 디아스 4.51회, 코너 브래들리 4.35회, 디오고 조타 4.14회, 치미카스 3.07회, 로버트슨 2.95회. 브래들리는 루이스 디아스와 흡사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치미카스, 로버트슨보다도 1회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브래들리를 보며 오른쪽 로버트슨이 나왔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로버트슨의 최절정 시즌과 비교했을 때의 기록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브래들리가 얼마나 드리블, 전진 볼음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로버트슨은 저 볼음반에서도 강점을 보이면서 킥력까지도 더해졌으니 괜히 프리미어리그 풀백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되돌아와서 이와 같이 브래들리는 아놀드와 달리 전진 볼음반, 드리블의 강점을 보이며 1대1에서의 능력이 대단히 좋은 선수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아놀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택 서드, 페널티 터치 기록. 이는 풀백의 박스 어택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놀드는 더 이상 측면에 붙어있더라도 오버래핑 빈도를 높이지 않고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게 되면 8번, 10번과 같이 전진하는 것이 아닌 6번 포지션에서의 볼 소유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택 서드에서의 터치 수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광범위한 풀백 역할을 맡을 때는 평균 32회가량 어택 서드에서의 터치 기록을 보였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터치 기록입니다. 브래들리는 무려 4.6회, 아놀드는 21-22 시즌 2.62회를 기록한 것이 가장 높고 평균적으로는 1.5회에 근접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브래들리는
브래들리는 드리블 능력을 토대로 박스 어택 빈도가 대단히 높고, 아놀드는 박스 어택보다는 바깥에서 수비수, 미드필더의 압박을 받은 채 볼을 투입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브래들리는 드리블을 바탕으로 마치 윙어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록들을 바탕으로 두 선수의 키워드를 요약해보자면, 브래들리는 볼 운반, 드리블, 박스 어택, 아놀드는 볼 배급, 순환, 빌드업. 더 간단히 얘기하면 아놀드는 패스, 브래들리는 드리블. 두 선수 간의 스타일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보니 선수 구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고메즈, 브래들리. 결국 브래들리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브래들리가 낮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하며 볼 배급, 순환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높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한 채 전진 볼 운반, 드리블, 2대1 패스를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를 향해 보다 공격적인 빈도를 높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브래들리가 아놀드처럼 낮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면 킥력이 아놀드, 로버트슨과 같이 광범위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볼 순환에 있어 답답함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브래들리를 출전시켰을 때 선수 구성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프트백 포지션에서의 수비 보강,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우측 미드필더의 수비 범위 증가. 당연히 레프트백에서도 마냥 브래들리처럼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는 없고, 볼 순환, 배급 능력과 함께 수비적인 역량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일 레프트백에서도 공격 성향이 짙은 선수를 활용하게 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만이 아니라 그냥 미드필더 전체적으로 수비 커버 범위, 횟수를 높여 공간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스프린트를 필요로 하겠죠. 오른쪽 센터백의 수비 범위는 당연히 넓어야 합니다. 이처럼 선수 구성 측면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현재 클롭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1번 레프트백에서의 수비 보강입니다. 어쩌면 2번의 경우 이미 소보슬라이, 알리스터, 엔도의 수비 커버 범위가 워낙 넓은 터라 미드필더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굳이 10번 성향으로 뛸 수 있는 미드필더의 수비 부담을 늘려가며 브래들리의 공격력을 더 극대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중용받고 있는 것은 레프트백 고메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필드 위에서의 인플레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레프트백 고메즈 인버티드 역할 수행, 6번과 더블 피봇, 풀백이 중앙에서 볼 백업, 순환을 하며 압박 분산,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의 10번 활용폭 증가, 풀백 활용폭이 좁은 디아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후방에서의 수비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미드필더, 포워드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왼발 레프트백 자원이면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리버풀에 그러한 레프트백은 없습니다. 로버트슨도 빌드업 능력이 좋다 한들 인버티드 역할을 소화하며 더블 피봇 형태로 활용하기엔 그의 전진 드리블, 크로스 능력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 효율을 감안했을 때 브래들리와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조합은 이론적으로는 조 고메즈라 볼 수 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리버풀의 센터백이 중앙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가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었을 때 고메즈가 알리스터와 같은 라인의 피봇 포지셔닝에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좁혀있는 고메즈에게 패스를 주며 압박이 벗어나고 볼을 받는 시점에서 미드필더가 고메즈에게 압박을 하죠. 이렇게 되면 풀백이 미드필더의 압박을 받아 마크맨 한 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라벤베르가 프리맨이 되어 자유롭게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히 이러한 점에서 레프트백이 알리스터와 같은 라인에 위치하여 압박을 받아줄 경우 앞선에 있는 미드필더 혹은 포워드까지도 편하게 볼을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공격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레프트백으로 나온 조 고메즈가 중앙으로 좁혀 더블 피봇 형태를 가져가주면 이와 같이 6번 포지션의 선수가 받는 압박을 분산시켜주고 상대의 압박 포지셔닝을 중앙에 밀집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압박 시선이 풀백에게 향하게 된다면 다른 미드필더에게는 공간이 발생하여 자유로운 상황을 마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점을 극도로 활용하게 되면 10번으로 움직이는 미드필더 그리고 공간에서 볼을 받기 위해 수시로 움직이는 포워드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메즈는 공격적인 옵션보다 수비적인 옵션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보니 볼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센터 서클을 방어하고 빠른 스피드를 토대로 롱볼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브래들리를 높은 위치에서 활용하며 발생하는 리스크를 커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미드필더, 포워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정상적인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 이론적으로 고메즈, 브래들리 풀백 조합은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없을까? 당연히 루이스 디아스, 조 고메즈, 윙포워드와 풀백 모두 왼발 효율이 떨어져서 공의 진행 방향이 좌측보다는 중앙과 우측으로 집중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왼쪽 미드필더로 나서는 선수는 측면 와이드 윙어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이라든가 하프스페이스 지점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10번 유형, 즉 다재다능한 공격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히 이 능력의 정반대로 행한 것이 지난 셰필드전 그라벤베르흐죠.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번뜩이는 타입도 아니고 10번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플레이메이킹이 직접적으로 되는 타입이 아니라서 상대가 5-3-2 라인을 내려 지공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왼쪽에서 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별로 없습니다. 이 또한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내려앉은 상황에서 그라벤베르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디아스와 누네스는 스위칭을 통해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고메즈는 반대발 풀백으로 활용되며 중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라벤베르가 1대1에서 왼쪽을 개인 기량으로 파고드는 것, 그 외에는
누네스나 소보슬라이가 안으로 침투하며 상대를 밀집시켜 중앙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모로 왼쪽 깊숙한 곳에서의 플레이메이킹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선수 조합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단점이라 볼 수 있죠. 앞으로 부상 복귀한 존스가 나오게 된다면 답답한 왼쪽에서의 공격 패턴은 조금 더 풀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혹은 로버트슨을 활용하며 전진 빈도를 조금 낮추고 존스와 함께 공격 조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브래들리가 출전하게 되면 좌측에서는 미드필더, 풀백의 공격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만 염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버트슨이 나오면 얘기는 조금 다르죠. 결론, 첫 번째, 전진 포름반, 드리블, 박스 어택에 능한 브래들리는 무조건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브래들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레프트백의 공격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세 번째, 고메즈의 인버티드 풀백 역할은 미드필더, 브래들리 모두에게 공격 효율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 네 번째, 하지만 오른쪽에서의 공격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왼쪽에서의 공격 패턴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고메즈 브래들리를 고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왼쪽 메잘라 포지션에서 존스,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이 세 선수 중 한 명은 필수다. 고메즈가 레프트백이 서게 되면서 발생하는 왼쪽에서의 공격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일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비 효율에 더 집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메즈의 인버티드 역할이 주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알리스터의 10번 활용폭 증가도 포함되니까 최근 알리스터의 활약상이 더 도드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커티스 존스, 아놀드가 복귀하게 되면 왼쪽 메잘라 포지션에서 다양한 미드필더가 출전할 수 있으니 브래들리 고메즈 조합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안녕.